대선까지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느 대선과 다르게 대세 후보가 없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 불허의 승부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역대 대선을 보면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50일 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번엔 뚜렷한 1위가 아직도 없는 겁니다. 박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50일 앞두고 발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지율 31.7%를 기록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2.8%를 보여 오차 범위 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33.4%, 35.9%를 기록해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역대 대선의 여론조사 추이는 달랐습니다. 2007년, 2012년, 2017년 대선의 경우 50일 전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1등에 있었고 실제 선두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2002년에는 2위에 15.7% 앞선 확실한 1위 이회창 후보가 있긴 했는데 최종 결과에선 노무현 후보에게 졌고 유일한 1위의 역전패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50일 전까지도 오차 범위 안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최초 대선인 셈인데 막판까지도 이런 추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어느 때 대선보다도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어느 후보가 이긴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측 불허의 승부 앞에 각 후보들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다시 닦는 것과 동시에 막판까지 새로운 지지층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두 가지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왜 뚜렷한 1위 후보가 없는 걸까요? 방금 들으신 대로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일까요? 그럼 이번 선거판을 출렁이게 할 변수는 뭐가 남아있는지 김문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3월 9일 대선을 50일 앞두고 작용할 첫 번째 복병은 양당 후보를 상대로 한 검증입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점차 식상하다는 평가에도 각 당 안팎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과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통화나 무속인 논란을 두고 검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는 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장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계속해 파며 생겨날 후폭풍이 주목됩니다. TV토론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스윙보터, 2030의 표심을 가를 승부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를 TV토론이라 보고 정책 위주로 승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나 우리 후보는 토론을 잘하는 후보라는 인식 때문에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는 토론을 못한다는 인식이 워낙 확산되어 있어서 조금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마지막 최대 변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윤 후보의 화학적 단일화 성사 여부입니다. 대선 50일을 남기고 윤 후보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고 단일화 가능성을 차단해둔 장외 신경전에도 설 전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일정 부분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화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지난 대선 때 완주를 해서 사실은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의 학습 효과가 작용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한 가운데 화학적 단일화의 성사 여부는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최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TV토론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던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설 전에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두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둘만 토론을 한다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신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TV토론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토론을 한다라는 것만 결정이 됐고요.
1월 25일 날 룰미팅 또는 그 이전에 저희가 뭐 요청을 한다면 그 이전에 룰미팅을 해서 방식이 정해질 것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27일은 방송사의 제안이지 확정 사안이 아니다라며 추가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 하루 전이 더 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1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간대는 10시 넘어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가능하면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하는 대로 하시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자 토론을 주장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공정하지가 않은 그런 토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들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정의당도 양자 토론은 불공정의 끝판왕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가운데 100만 개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공약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사구시 차원에서요. 안보람 기자입니다. 연일 민생 경제를 강조하며 경제 대통령 면모 알리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번엔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 등 6가지 공약을 발표하며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 30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약으로 이 후보는 실사구시 차원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신 우리 유승민 전 후보님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임기 내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공공분야부터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해 남녀 임금 격차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성 가족 분야 5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선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르지만 이번에 제가 되더라도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는 결국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할 때보다 높은 지지율로 퇴임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을 만나는 현장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윤 후보는 실내 체육시설에 들려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실내 환기시설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의 한 실내 체육시설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체감하며 소상공인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거 없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고 실내 공기 정화시설을 국가 인프라처럼 여겨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구제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정적인 비상조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연한 논거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엔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과 소관부처마다 다른 임금을 단일 임금 체계로 단계적 도입할 것이라고도 약속했습니다. 소속되는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그리고 그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그런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내놓는 윤 후보는 전국 대형마트에 재활용 가능한 종이끈과 테이프를 비치해 종이박스 자율포장대를 복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손바닥 왕자에 이어 무속 논란이 또 불거질 조짐이 보이자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가 속한 것으로 알려진 네트워크 본부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원주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진법사 전모 씨가 활동한다는 논란을 빚은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 해산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전 씨와 관련해 고문으로 공식 임명한 적이 없고 선대본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근거 없는 소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근거 없이 떠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우리 선대본부의 활동이 굉장히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전 씨로 알려진 인물이 네트워크 본부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의 어깨를 치며 친밀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습니다. 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보도에서 김 씨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밝히는 등 무속 논란이 재점화할 기미가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무속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무당과 이런 어떤 무속에 의존하는 이러한 국가 결정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떠도는 허언을 과도하게 부풀려 윤 후보를 왜곡하고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작태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권중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살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그런데 이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로 불똥이 탁 튀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방송에 대해 어제 하루 종일 방어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욕설 녹음도 방송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고 가족관계가 폐륜이라고는 사실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했던 직접 육성 그것도 틀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해당 통화 녹음을 방송한 MBC 측은 새로운 내용이 우선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도 언제적 일인데 그게 무슨 뉴스냐며 자기네 표 떨어지는 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훨씬 더 악랄한 음성 파일이 있을 수 있다며 보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녹취 파일이 또 나오면 그때는 공개하실 생각인가요? 그런데 지금 방금 새로운 녹취 파일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왔다면서요? 네,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지난 10월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과거 욕설을 정리한 파일 34개 160분 분량을 공개했습니다. 아, 그럼 정리한 거군요. 네,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한 건데요. 민주당은 즉각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이라며 즉각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 후보의 욕설 파일이 논란이 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송출한 행위는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뭐 과거에 나왔던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었죠. 오늘도 이 후보는 문제의 원인을 형이라고 명확히 하면서도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문제를 만들었던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예, 진짜 좀 울먹거린 듯 하긴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무속인과의 관계가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네,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논란이 된 조직을 정리하며 선긋기에 나섰는데요. 이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선제 타격론을 거론하며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무당말을 듣고 미사일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하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9대 대선 때도요, 유명 무속인이 선대위 그때 제가 보니까 직함이, 그때 아예 명함까지 파줬어요. 네, 이준석 대표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예전에 많은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려고 조상묘까지 이전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도 점을 보러 다녔다는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보이는 이가 남긴 글을 보면 그런 취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측에서는 즉각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네. 또 민주당은 유명 역술인을 선대위에 올린 것 등과 관련해 무속인과 역술인은 다르지 않냐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셨더라고요. 네, 안 후보는 오늘 당초 있었던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최진석 명예교수를 만나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습니다. 전남 한평의 호접몽가라는 최 교수가 자신의 고향에 직접 지은 학당까지 찾아간 건데요. 최 교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의 시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입니다. 저희 캠프의 그 사상적인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대중에게 열심히 알려주실 걸로. 네, 안 후보는 지난 14일에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임명진 목사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었죠. 네. 최근 지지율이 오르면서 중도 외부 인사 영입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간 거 보니까 이미 계획됐던 건 아니고 갑작스럽게 결정한 듯합니다. 대선이 5일밖에 안 남았는데 후보들 가족사나 주변 인사들 인수가 아직도 논란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화정동에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8일째입니다. 남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의 구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기자, 실종자 5명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죠? 네, 광주의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수색에는 구조 인력 200여 명이 투입됐는데요.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붕괴된 건물 외벽과 연결된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해야 고층부 수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1200톤급 해체 크레인 2대 중 1호기는 이미 가동되고 있고요. 2호기도 오늘 저녁 조립을 끝내고 내일부터 투입됩니다. 사고대책본부는 본격적인 해체에 앞서 기존 크레인을 와이어로 단단히 고정해 안전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 붕괴된 건물 외부의 벽체가 추가로 떨어져도 후속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19층에 낙하물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해체 부분에 대한 최종 방법을 확정을 한다면 목요일부터는 해체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그 부실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경찰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까? 네, 경찰이 오늘 오후 이곳 사고 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 조각을 증거로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콘크리트 표본의 품질과 강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려는 수사 절차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위험성이 큰 전국 건설 현장의 안전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붕괴된 아파트를 겉에서 보면 무너진 부분이 39층에서 22층까지입니다. 22층 이상 상층부에도 안 무너지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위험해서 여기를 무턱대고 수색하기가 쉽지 않기에 인명구조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닷새 전에 반응을 보인 고층에서 오늘 또 구조견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붕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인명구조견은 냄새를 포착합니다. 수색을 하다 사람 냄새를 맡으면 짖거나 그 자리를 맴도는 특이 행동을 보입니다. 5일 전 구조견은 22층과 28층 사이 4개 층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 또 같은 곳에서 구조견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존에 그 반응을 보였던 몇 군데에서 약한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반면 사고 현장 지상부는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구조당국도 지하와 지상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마쳤습니다. 결국 남은 실종자 5명은 상층부에 있을 확률이 높아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잔해물이 쌓여 있어 접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반응을 보인 고층부 아래인 20층에 전진 지휘소를 설치해 구조 장비 등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내 구조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구조에 앞서 건물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진 지휘소가 자리를 잡더라도 본격적인 상층부 구조는 타워 크레인에 해체된 이후인 다음 주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술에 취해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를 벽돌로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말한 경유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서울 방화동의 순찰차 한 대가 골목길에 멈춰서고 잠시 뒤 경찰관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제 저녁 7시 10분쯤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대리기사분이 여기 피가 흘려가지고 있고 그 옆에 분이 역사를 잡고 있어요. 그 피가 이렇게 여기에 많이 이렇게 젖었더라고. 피가 눈에 확 보이고. 그런데 이 남성이 폭행한 원인이 황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가해 남성은 대리기사가 경유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벽돌까지 집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리기사는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출근도 못하게 되면서 생계 유지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당장 뭐 하루 그날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안 되진 않죠. 합의 보고 싶다고 하긴 했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전화 온 것도 하나도 없어요. 경찰은 가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수천만 원을 들고 달아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범인이 택시를 타고 도망쳤는데 이 택시기사가 침착하게 범인을 경찰서 지구대로 태우고 간 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관악경찰서 낙성대 지구대에 택시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잠시 뒤 현금이 담긴 가방을 확보한 경찰이 뒷좌석에 탄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갑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50대 남성 A씨가 검거된 모습입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화성에서 피해자에게 4,4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주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됐는지 그 택시 번호를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해당 조직은 은행원을 가장해 B씨에게 대출 관련 약관을 위반했으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대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택시는 곧바로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금 어디쯤 가시냐고 그래서 지금 서울 거의 다 왔다. 좀 잽싸게 그 파출소로 주차장까지. 택시기사의 침착한 대처로 돈은 모두 회수돼 피해자한테 돌아갔습니다. 붙잡힌 전달책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치우다 숨진 환경미화원이 무려 48명이나 된다는 걸 아십니까? 벌써 3년 전 정부가 밤에 쓰레기를 치우지 말라고 부득이 어두울 때 하려면 3인 1조로 하라고 관련 법까지 바꿨는데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은 하지 말라는데 밤에 굳이 도로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노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홀로 골목골목에서 모아온 종량제 봉투를 손수레에 모으던 그때 25톤 덤프트럭이 그대로 미화원을 덮쳤습니다. 사고 시각은 밤 8시쯤. 이런 위험 때문에 정부는 3년 전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밤이 아니라 낮에 그리고 3인 1조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규정은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미화원을 아는 이웃들은 주로 수거가 밤에 이루어졌다고 전합니다. 밤에 11시, 12시경에 하고 또 새벽에도 또 와서 하긴 하죠.
구청과 청소업체가 낮에 수거한다고 계약은 했지만 그 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선작업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정도 골목길만 해도 쓰레기 수거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이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골목을 다 다니면서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청소차보다 작고 안전장치도 없는 손수레를 끌고 밤에 골목의 쓰레기 봉투들을 큰 길로 모아놓는데 이런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합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는 겁니다. 구청은 청소업체들을 더 계도하겠다는 말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수거 대행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매번 안전에 대해서 종사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은 무려 48명. 환경미화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다며 내놓은 안전대책이 3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됐던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조동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유, 묻지마 폭행이 또 발생했습니까? 네, 뉴욕 퀸즈에서 지난 22일 한낮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한국계인 70대 노인이 길을 걷고 있고 뒤에서 아주 빠르게 흑인 남성이 다가와서 폭행을 가합니다.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한 뒤 달아나는데요. 피해자는 그 충격에 앞으로 쓰러지면서 아유. 얼굴을 바닥에 찢습니다. 네. 당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는 나중에 의식을 찾았지만 얼굴과 목을 심하게 다쳤고 일시적 기억상실 증상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 제일 치사한 거 아닙니까? 마치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방금 말씀드린 사건 바로 전날에 또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길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에게 외투를 덮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노숙인이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지갑을 강탈해서 도주했는데요. 호의를 베풀었다가 오히려 강도를 당한 겁니다. 그러네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노숙인을 곧바로 체포했습니다. 20대 흑인 남성이었는데 작년 뉴욕에서 아시안계 증오범죄는 전년보다 26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저런 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최루액 뿌리고 이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제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카불대 인근에서 여성 수십 명이 여성의 인권과 교육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탈레반의 총격에도 숨진 여성을 애도하고 항의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데 탈레반의 곧바로 시위대의 얼굴을 향해서 최루액을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나. 일부 외신은 탈레반이 시위대를 향해 총까지 겨눴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얼굴에다가 최루액을 직접 뿌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네, 최루액을 맞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탈레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위 현장을 촬영하던 남성의 휴대전화까지 뺏는 등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탈레반이 계속해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지만 아프간 여성들은 밤에 몰래 나와서 벽에 구호를 쓰는 등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항을 하는 것도 몰래 해야 되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막 약속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말 타고 불 속으로? 아니 말은 어쩌라고요? 이게 스페인에서 있었던 축제 관련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6일 스페인의 한 전통 축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는 모닥불을 향해서 말을 탄 남성이 뛰어들어갑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 속을 통과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악귀를 쫓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약 500년간 계속된 전통 축제인데 이번 축제에서 약 100마리의 말과 주인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불에 뛰어들려면 그 의미를 아는 본인이 나가지 말이 뭐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진행된 축제여서 그런지 인근 그 축제를 진행한 주민들은 불에 타지 않도록 말의 꼬리와 갈기를 따주거나 안전장치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에 불이 붙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무단체들은 이 행사가 일종의 동물 학대라고 비판해 왔는데요. 주민들은 안전장치가 있고 오래된 전통이라는 이유로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약자에게 강한 사람도 치사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에게 저러는 것도 같은 부류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국내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정도에 광주 북구에서 도로에서 찍힌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트럭 뒤에 강아지 2마리가 매달려 있는데 트럭 운전자는 이를 신경 쓰지도 않는 듯 속도를 내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강아지가 아무리 뛰어도 트럭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겠죠. 네. 끌려가면서 고통스러운 발버둥질을 이어갔습니다. 짐칸 안에는 다른 강아지들도 타고 있었는데요. 매달린 채 끌려가는 강아지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당시 도로에 있던 다른 운전자들도 강아지들이 매달려 있는 걸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이를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은 현재 인근 CCTV 등을 통해로 해당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왜 타조도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타조도 지금 차를 못 따라가는데 걔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세상에. 차 번호판이 찍혔을 때니까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지막 소식은 매년 겨울이면 수원이나 오산, 평택에 등장하는 불청객들이 있는데요. 바로 네. 까마귀 떼들입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전봇대는 물론 전깃줄까지 까마귀 떼들로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지내던 까마귀 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경기 남부 지역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반복되는 일로 알려져 있는데 환경부가 이제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떼까마귀를 촬영해서 제보하면 한 장당 5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서 까마귀의 정확한 이동 경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까마귀들이 저렇게 쭉 앉아 있으니까 괴기스럽기도 하고 근데 저 배설물이 특히 문제일 듯합니다. 어떤 경로로 매년 한국에 오는 것인지 그 경로도 참 궁금하니까 조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픽뉴스 조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동식 차량에서 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 미사일과 비슷해서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데 국방부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4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 6발이 사거리로만 볼 때 거의 다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검수사격 시험 장면입니다. 이동식 차량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연기를 내뿜으며 솟구치는데 북한은 미사일 2발이 조선 동해상의 섬을 목표로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수사격 시험은 생산 장비되고 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 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올 들어 4번째 발사한 미사일을 KN-24로 파악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에이테킴스와 상당히 유사해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미사일로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에서 연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습니다. KN-24 발사는 2년 만으로 앞서 2차례 시험 발사 당시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 발사 간격이 이번엔 1분 더 짧아졌습니다.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품질 검사 사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차례 시험 발사를 했고 3차례나 표적에 명중했기 때문에 곧 실전 배치 단계에 KN-24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해 사드 요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노동신문 3면 하단에 게재해 일단 정치적 해석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두고 논란이 많죠. 국민의힘 측은 불법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하고 나섰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또 공개하는 행위는 과연 통비법이라고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우리도 개인끼리도 그렇게 녹음하고 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김보미 기자가 어떤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서울의 소리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법조항을 따져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당사자끼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을 제3자가 공개한다면, 예를 들어 언론이 보도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일단 통화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 기자의 동의 하에 방송을 했고, 김 씨 측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결정도 위법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내린 판결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화 당사자가 언론이란 매체를 수단으로 이용해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통화 당사자들끼리 이뤄진 정당한 녹음이기 때문에 통화 녹음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건 사실 아니므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확인 김봄입니다. 나흘 전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이 먹는 치료제 처방과 복용이 시작됐죠. 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상태는 지금 어떨까요? 취재진이 만나본 한 환자는 이틀 만에 좋아지는 걸 느꼈고 의료진도 대부분 이상 증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에 확진된 67세 박모 씨. 기력이 없어지고 근육통이 시작됐지만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먹으면서 이틀째부터 증상이 호전됐다고 말합니다. 이틀 전부터는 이게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확 나요. 확실히 몸이 나아지는 거는 내가 좀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저녁하고 내일 거 남았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지만 먹는 치료제 복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하루에 2~3차례 전화를 통해 또 필요한 경우 화상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환자가 말씀해 주신 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증상을 시작한 지 5일 이내에만 투여가 잘만 된다고 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74세 최모 씨의 경우도 이틀 만에 증상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분이 또 당뇨가 13년 되셨습니다. 고위험군이었어요.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고 있는 약을 다 확인한 다음에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게 됐습니다. 이상 증세 같은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환자는 39명. 아직 부작용 의심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MB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부터 백화점과 마트 등 6종 시설에서는 방역 패스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원 결정과 달리 식당과 카페 등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추진하기로 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죠. 확진자 중에서 청소년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 오늘 정부가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겪는 청소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가 폐지됐습니다. 마트와 백화점 내 푸드코트는 식당으로 분류돼 여전히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당국은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를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 4명 중 1명이 18세 이하일 정도로 청소년의 비중이 큰 만큼 고등법원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좀 나도 혹시 걸리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고 3월부터 방역 패스를 얻으려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20%가량의 청소년은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녀랑 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헷갈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믿음이 안 가지. 청소년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부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접종하는 것에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당국은 아울러 방역 패스 예외 사유도 완화하되 임신부는 고위험군인 만큼 예외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인공지능, AI의 알고리즘은 대단히 합리적일 것이라며 의심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AI로 생활이 편리해진 거는 맞지만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이죠.
사람이 기기의 도구처럼 되는 현실을 포커스엠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전공서적을 스캔하자 이용자의 패드가 점자로 바뀝니다. 한 줄씩 나타나던 기존 점자 패드와 달리 문단 단위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그래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패드를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다면 패드를 통해서라면 수학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음식의 양과 메뉴를 분석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왔었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 개인별로 식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예방의학적으로 AI 알고리즘은 청소기와 냉장고 같은 가전에 거의 일반화됐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사람이 그동안 상상했던 모습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돕는 AI만 있을까요? AI로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예약을 기다리지만 콜 대기 중이라는 화면만 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맹 택시들은 승객을 태웁니다. AI 알고리즘이 가맹 여부를 차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배달 라이더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AI가 앱을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AI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앱 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AI는 당연히 합리적일 것이라는 믿음과 거리가 있는 셈입니다. 그 데이터 자체가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생각이나 편견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AI의 판단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 책임 소재도 문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를 피해자들이 밝혀내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AI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그 역작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커스엠입니다. 어차피 인생의 주인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란다. 영화에서 인생은 잘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인생은 물론 시험에서도 주인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을 치른 수험생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아닌 일반 응시생들이 그랬죠. 어제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요. 세무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응시자는 2차 시험 절반을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9월 치러진 시험에선 세무공무원 출신 상당수가 면제를 받은 2차 시험 중 세법학 일부 과목에서 응시생의 82.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습니다. 세법학은 서술형 주관식으로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 점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과락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규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응시생 중 탈락자들은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5060 국세청 공무원들을 위한 자격시험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입사와 입시와 국가 공인 자격증은 한국 사회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국가 자격시험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모두 10개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상식을 넘는 우대는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규정을 악용했다는 의심과 의혹을 넘어 헌법 소원이 제기될 정도라면 그건 공정치 못한 혜택일 수 있습니다. 공정치 못한 혜택은 특권입니다. 김주혜 그런데
공무원은 자격증 시험 면제였습니다.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첫날부터 각종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하루 만에 32조 원 이상이 몰린 건데 한 주만 배당을 받아도 쏠쏠한 채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가족을 총동원한 청약 열풍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 LG에너지솔루션의 일반 청약을 시작하기 무섭게 고객 발길이 이어져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화 상담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 통화량이 많아 상담 연결 예상 가능 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다. 첫날부터 청약 관련 기록 경신이 이어졌습니다. 시작 1시간 만에 증거금이 11조 원을 넘어섰고 하루 동안 32조 6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청약이 마감되면 기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접수 건수만 237만 건으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의 전체 청약 건수를 이미 추월했습니다. 중국 경쟁사 CATL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라든지 캐파시티 보유했을 때 좀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좀. 공모가가 30만 원으로 책정돼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에 성공하면 주당 48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이 받길 바라야지요. 2주, 3주? 내주면 더 좋고. 청약하는 거는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일반 주식 사는 것보다. 일반 청약에 배정된 물량은 1,000만 주 정도지만 증권사마다 배정된 수가 달라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청약해야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정 물량이 적은 일부 증권사는 이미 청약자가 더 많아 추첨에 떨어지면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오미크론이 결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중 입장도 막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3억 명 이상이 감염됐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진행된 시범 경기에 관객들이 입장합니다. 체온을 잰 뒤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음 달 개막하는 정식 경기에 일반 관람객은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입장권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안전한 올림픽을 강조했지만 中国有信心为世界奉献一场简约、安全、精彩的奥运盛会。 강력한 방역 정책에도 막지 못한 중국 내 코로나 확산과 특히 수도 베이징에서도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에 결국 일반 관객 입장 불가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700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3억 3천만 명 이상입니다. 전파력은 강해도 중증을 덜 유발하는 오미크론 변이 등장이 팬데믹 종식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지만 낙관하긴 이릅니다. I would hope that that's the case, but that would only be the case if we don't get another variant that eludes the immune response to the prior variant. 다만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전염력이 낮아져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이 운임 담합을 했다며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이 예상치의 10분의 1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누이 좋고 매우 좋은 일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안병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3개 국내외 해운사는 지난 2003년부터 15년 동안 우리나라와 동남아를 잇는 항로에서 해운 운임을 합의해 정해왔습니다. 필요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운법 조항과 업계 관행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목재합판 유통협회의 운임 담합 의심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4년 조사 끝에 운임 담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운사들이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으면 선적을 거부하고 운임 준수 여부까지
자체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상 8천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와 일부 해운업계에 대한 검찰 고발도 가능했지만 과징금은 962억 원에 그쳤습니다. 과징금 수준 등 조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산업의 특수성 등을 저희는 충분히 감안했다고. 해운법상 허용된 행위라며 해양수산부와 국내외 해운사 그리고 정치권까지 나서 반발하자 조치 수준을 대폭 낮춘 겁니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징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해운업계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도 추진하고. 공정위는 중국과 일본 항로에서의 담합 의혹도 조사 중이어서 해운업계와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대한경영학회 등 53개 산학협력학회와 협회 기업 등이 대한민국 ESG 메타버스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출범식을 열고 ESG와 메타버스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동료 욕설과 비하로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심석희 선수가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 심석희는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빙상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 베이징 올림픽 출전 의지를 보였던 심석희. 법원이 심석희 측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올림픽 출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맹이 별도의 조사 절차를 거쳐서 얻은 심석희 선수의 진술 근거로 이제 징계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라고. 심석희는 소속사를 통해 피해를 받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심석희의 징계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빙상연맹은 모레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열고 베이징 올림픽 출전 선수를 확정합니다. 관건은 부상 회복 중인 산발전 3위 김지유의 대표팀 승선 여부입니다. 올림픽 전초전 무대에서 큰 부상을 당했지만 발목에 핀을 박은 상태에서도 지난 10일 대표팀에 합류해 출전 의지를 불태우는 상황.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지만 김지유가 몸 상태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올림픽에 나설 태극 전사가 누가 될지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난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무려 43골을 넣은 레반도프스키가 축구 황제 메시와 살라를 제치고 2년 연속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도 레반도프스키에게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핫클립에서 만나보시죠. 강한 바람에 공기질은 깨끗하지만 추위가 매섭습니다. 오늘 대관령의 체감온도 영하 20도에 육박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 아침에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너무 춥다 보니 실내 전열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기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의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는 내일 적게는 1cm에서 많게는 7cm 이상의 눈이 쏟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공기질도 좋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7cm 이상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